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범희입니다. 저는 중국을 2002년도부터 중국 대학의 연구학자, 방문학자, 그리고 객자 교수 이런 역을 하면서 많은 중국의 경험을 한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데지먼드 흉이라는 사람이 쓴 레드 룰렛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작년 이맘때 소개해드린 이승우 기자가 쓴 중국몽의 추락에 이어서 중국에 관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난번 1편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제3국의 국민이, 그 3국의 기자가 그 중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쓰고 느낀 바를 했기 때문에 그 나온 모든 자료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자료라고 그분은 말할지언정 우리가 느낌에서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레드 룰렛은 이건 정말 중국 사람이, 그 본토 사람이 자신이 겪고 지금 나이도 젊습니다. 이 사람은 68년생이니까 젊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중국을 탈출하면서 솔직 담백하게 사실 그대로를 서술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모토로 삼은 것은 남송 때 범중음이라는 사람이 말한 입을 다물고 사느니 말하다가 죽겠다. 이런 격언을 자기 마음속에 모토로 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을 서술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만약에 중국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왕래되는 무역 또는 관광 이런 외견적인 것만 가지고 중국을 판단하면 그냥 소설 삼아 읽는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겠다 또는 그 국가의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겠다, 배우겠다, 모토로 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어떤 황당한 책을 국민들께 소개를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우리 흔히 말하죠. 그건 체제에 어긋날 텐데 체제가 용납을 안 할 거야.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중국에서 말하는 체제라는 것은 나라의 모든 힘은 최고위층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파워에서 나온다. 이게 중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하나의 암호입니다. 중국에서 체제를 함부로 언급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책을 저술한 이 데지먼드 흉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상해 출신입니다. 68년생이지만 그 아버지 때는 이미 많은 공산당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지주계급의 아들로서 상해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조부께서는 변호사였고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기 때문에 더구나 공산당한테 많은 핍박과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껴왔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이제 한 10살경에 홍콩으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미국을 유학하고 끝날 무렵이 바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그 당시가 됩니다. 돌아와서 차이나베스트라는 투자회사에, 사모펀드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중국 본토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고, 그 발령받는 과정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산동 출신의 휘트니 단이라는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아주 이쁘게 잘생겼죠, 그죠? 예. 이 여자는 태생적으로 데지먼드 흉과 어떤 괴를 같이 하는 건 뭐냐 하면, 반드시 내가 이 인생에서 뭔가를 이 중국을 위해서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태생적으로 마련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이분은 그 관시, 중국에서 말하는 그 관계, 관시에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 관시를 이 사람이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어떻게 느꼈느냐.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대학 진학이 힘들어서 자동차 수리 공장에 한 1년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갑도 없고 그래서 이 기름 오일을 맨손으로 갈고 그러니까 손 허물이 다 벗겨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간 주경야독을 해서 결국은 남경공과대학, 그 군 위주에 관계된 대학인데 남경공과대학을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그 총장의 비서가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 총장의 비서가 되면서부터 그 비서의 역할과 그 어떤 중국은 모든 일이 다 관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첫 번째 직장 경험을 쌓고 그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군 관계 무슨 납품회사에 또 취업,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레이트 오션이라는 걸 창설을 해가지고 이 그레이트 오션을 창설해서 말하자면 반도체 무슨 우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납품하는 회사인데 데지먼드 슈미 일하는 같은 동종업종 파민포라는 회사와 이렇게 어떤 일이 얽혀지면서 이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생각하는 바가 비슷한 것도 많고 전혀 다른 것도 많고.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관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휘트니단의 주장이고 데지먼드 슈음은 그게 아니다. 실력으로 해외에다 많은 그런 거래를 하고 이 말하자면 국제적인 관계를 넓혀가면서 발전을 해야지 중국 내에서 말하자면 토속적으로 말하자면 꿈을 편다는 건 힘들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영어도 잘하고 또 광둥어도 잘하고 또 중국 본토 발음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휘트니단을 만나게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긴 거는 얼마나 저 휘트니단이라는 여자가 관시에 능수능란하고 탁월하냐 하면 어떤 중국의 큰 말하자면 기업한 기업가들 이 모임에 갔는데 원자바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나에게 연락을 해라 라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는 귀신 같은 촉이 섰어. 뭐 어떤 촉이 섰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다른 건 원자바 부인이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는 왜 감히 내가 연락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줬는데 연락을 안 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아주 상당히 가깝게 이제 뭐 옛날 뭐 연애하고 그럴 때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고 땡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원자바 부인은 장필인데 이모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이모가 아입니다. 장아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장아이하고 관시 이 관계를 엮어가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관계를 엮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필이라는 부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자바오는 상당히 소탈하고 소박하게 외견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속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인은 두 분 다 원자바오도 그렇고 이 장필이도 그렇고 진짜 서민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어떤 혁명가의 자손이 아니고 그냥 지방 일반 평범한 시민의 자손으로서 지질학을 원자바오와 같이 공부하면서 북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할 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서 같은 직장을 가게 되고 가서 이제 뭐 서로 빨래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하게 되고 원자바오는 원자바오로서 어떤 공직에 충실하고 있었지만 다른 공무원 부인과 달리 이 장페이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소질을 해서 이 지질학 보석 쪽에 상당히 뛰어난 경력 캐리어를 쌓아나가고 해서 중국의 다이아몬드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나는 곳이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중국을 북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경을 가서 딱 위치하고 섰을 때 여기가 도대체 유럽인지 중국인지를 모를 정도로 중국풍을 하나도 풍기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동방광장 뒤에 있는 하얏트 호텔 앞에 스타벅스가 있고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딱 보면 이제 하얏트 호텔이 보이는데 거기는 전부 대리석 건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디 중국풍의 무슨 지붕 모양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유럽 건물 같이. 있는 하얏트 지하에 있는
유팅이라는 음식점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아지트였어요. 처음에 그 데즈먼드 흉이 이 사람을 만날 때 타고 온 차가 BMW야. 그리고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안마 기능이 있는 넥서스를 바꿨다가 또 차를 자주 바꾸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저 중국의 옛날 중국 역사를 보면 황실 부인들은 흔히 그 남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친을 중국말로는 면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뭐 얼짱이라고 그러나 뭐 그 면수 이름이 황수화이. 이 저 양재강 강변에서 무슨 공장장 하던 친구인데 26살. 그러니까 이 저 원자바 부인이 51살 때 이 친구가 26살이었대요. 그런데 필요한 게 말하자면 감히 직접 가서 손대지 못할 이런 일들, 이런 뒷일을 이제 처리해 주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저 이 저자가 작자가 느끼기에는 아 저게 미엔수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이 사람 이 장이모와 이 장아이와 휘트니 단이 둘이서 공모를 해가지고 찍어낸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을 제가 들어보면 바로 왕치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갔죠? 왕치산, 순정차이. 순정차이는 후춘화하고 같이 다음 차기 당 주석감이었어요. 후춘화라는 사람하고 순정. 예를 들어서 시진핑과 보시라이가 쌍벽을 이뤘듯이 순정차이와 후춘화는 차세대 지도자였다고요. 그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 다음에 자칭린이는 이제 지하칭린이라고 중국에 가면 CPPCC라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 통일전선 사업부에 공작부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주석을 한 자칭린이라고 있다고. 이 자칭린이의 사위가 리보탄이 자기는 이제 데이비스 리라고 그러는데 이 리보탄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이 리보탄이가 얼마나 그 허세와 위풍당당한 사람인가 하면 그 자칭린이의 등을 업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홍마오.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술이 뭡니까? 마오타이죠. 홍마오 붉은 머리란 말이에요. 마오타이 또 붉은 병에 들었지 않습니까? 뚫고도 붉고. 마오타이 묘족이 그 멍족이라는 게 묘족에서 생산하는 술인데 그 마오타이 판매량이 전국 판매량 3분의 1을 리보탄이 갖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건국문대로라고 이제 거기 가면 요이샹된 우이 상점이라고 그 외국인만 드나드는 큰 이런 그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 그 건물도 이 리보탄이 거예요. 이 리보탄이가 어떻게 소문에 의하면 작자는 뭐라고 썼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주인을 자칭린이가 꺼내주는 대가로 싸게 어떻게 그 건물을 또 하나 또 기가 막힌 건 어떤 게 있냐? 중국 버스 노선 정거장에 있는 광고판 있죠? 광고판의 독점 사용권을 리보탄이 갖고 있어요. 그거 정식으로 무슨 입찰 들어가서 딴 거겠냐고요, 그게. 이거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친구가 북경에다 만든 그게 마오타이 클럽이에요. 마오타이 클럽이라는 개인 클럽을 중국에서 홍색 귀족들이 어떤 클럽을 열면 국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임대료도 안 내고. 그래서 사합, 마당이 넓은 집 그런 사합을 하나 국가에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마오타이 클럽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알리바바의 마윈, 장쩌민의 손자 엘빈장, 뭐 이런 게 전부 회원이고, 헝다의 쉬자인, 뭐 이렇게 다 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또 다음에 이제 시진핑도 만났어요. 휘트니 단과 장아이와 둘이서 시진핑도 어떻게 만났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그 만난 1시간 내내 펑리위안이 혼자서 그냥 그 분위기를 싹 주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시진핑은 미간만 한번 약간 찌푸리고 말고는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진핑에 대한
이제 그러다 보면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뒷배경, 뭐 학력이나 그 사람 성품 뭐 이런 걸 다 조사 안 하겠어요? 아무래도 어떤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다 수집을 하고 일단 모아서 사전 자료를 입수하고 그 만나고 이렇게 하지 무슨 멍하니 가서 밥만 먹고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이 하얏트 유팅 말고 또 어디냐? 진바오가 금보가라고 진바오지에 가면 레이가든이라는 그 해산물 식당이 있어요. 그 레이가든 가면 큰 물고기의 부레가 $1,000. 또 이 농어찜이 $500. 그 점심값으로 얼마씩을 쓰는지 대충 착각해요. 그리고 일반 무슨 부부장, 그 말하자면 장관, 차관은 어디서 만나냐? 베이징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 거기 특별실에서 따로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업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 장페이리 장하이의 자산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거는 한 3조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슈퍼리치 반열에 오른 그 사업을 대표적인 걸 보면 2002년도에 평안보험이라고 있어요. 평안보험에 투자를 했어요. 평안보험에 투자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연락책이 와가지고 코스코라고 중국 원양 운수 집단 코스코라는 그 회사의 원주주가 평안보험의 원주주가 코스코, 그 다음에 인민초상은행, 중국 초상은행, 그 다음에 선전정부, 시정부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대주주인데 코스코가 그 당시에 굉장히 2000년대 초에 이제 이 선박에서 이 원양 선박이 어려웠거든요. 컨테이너 화물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돼. 보유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놓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아름아름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특혜를 말하자면 3%의 지분을 이 장하이와 휘트니 단에게 넘겨준다는 약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약조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보험의 주식이 3,600만 달러, 그러니까 1,200만 달러, 2,400만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 휘트니 단은 1,200만 달러, 또 이쪽은 2,400만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홍콩 시장에 상장되면서 40배가 올라가는 거야. 다시 상해 시장에 오니까 80배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휘트니단은 거기에서 3억 달러라는 돈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국은행 IPO에 참여를 하게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IPO, 우리나라 IPO 하면 보통 뭐 따상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상장할 때 팍 튀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300만 주에 대한 거를 말하자면 자기가 갖게 되면 그게 상장이 되면 얼마로 튀는지는 상당히, 그래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 두 사람의 휘트니 단과 데즈먼드 shum의 정말 뛰어난 그 어떤 그 통찰력과 이런 그 예지력을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그게 베이징 수도공항 프로젝트예요. 이 베이징 수도공항 프로젝트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그리고 중국의 물동량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 아닙니까? 막 두 자릿수 성장을 할 때 아닙니까? 2000년대가. 거기에 대비해서 이 공항이 너무 적어. 인적 핸들링은 되는데 물적 핸들링이 어려워. 공항이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40만 평에 해당하는 건물, 11km에 해당하는 그 도로 이런 걸 깔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에서 여기에서 2억 달러를 또 벌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이 궁전 프로젝트라는 이건데 이건 여러분도 이것도 잠깐 그 실물을 한번 공개를 해보면 베이징의 시내 가면 하양구에 캠핀스키 따샤 루프탄자 그 에어텔인 호텔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두 호텔이라고 화두 판덴이라고 3층 뭐 높지도 않아요. 나지막한 이게 건물인데 그 일대에 한 땅이 전부 다 이 북경 관광 집단의 땅이었어요. 관광 집단의 땅이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베이징 수도공항 프로젝트 할 때 리페잉이라는 베이징 공항 그 사장이 이걸 인수를 했어요. 이 땅을. 그걸 합작회사가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개발했는데 이 땅의 총 투자 말하자면 규모가 얼마냐? 25억에서 30억 달러.
25억에서 30억 달러의 대규모 총 투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전한 무슨 중국의 이런 일반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이 세계 사업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슈퍼리치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중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열쇠. 우리나라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 중국에 가면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한테 한 개씩만 팔아도 뭐 10m 뭐 판다 뭐 이러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요새 그건 뭐 책 추천한 사람보다도 못한 말이고, 그거는. 중국에서 성공을 한 두 가지 열쇠는, 첫 번째, 이것이 과연 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공산당의 이익에 영합하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총수 실탄이 있냐? 그 두 가지가 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열쇠라고 보는 거죠. 베이징 공항 요거는 조금 좀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너무 잔잔한 얘기를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끄니까 좀 다 생략하고, 이 당시에 이 공항 사장이라는 사람이 리페잉인데, 이 사람은 그 공항 순찰 순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항 사장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외국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하려고 딱 대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리페잉이 탄 제트기가 쫙 쇠치기해서 나가요. 리페잉 사장님이 나가신다. 이렇게 딱 통보를 주면 그 비행기가 먼저 앞으로 쇠치기 쫙또 착륙하고, 뭐 이런 일화도 있고, 이 사람은 결국은 아주 다른 건 다 좋은데, 일을 잘하고 좋은데, 이 노름에 마수가 걸려가지고 마카오에 가서 공적 자금 600만 불 날리고, 또 괌에 가서도 또 뭐 2박 3일을 내내 노름만 하다 오고, 뭐 이런 어떤 한 군데 너무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런 게 쌓여서 결국은 부정 축제자로 나중에 사형까지 당해요, 이 사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왜 사형을 당하는지. 결국은 이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대한 로지스틱스 물류회사의 근거지가 되는 공항물류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2억 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실현하고 팔았어요. 베이지 수도 공항 프로젝트 이걸 하면서 결국 중국이라는 데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가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승인하기 위해서는 150개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150개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 하나 찍는데 마오따이 한 병씩 먹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오따이 한 병을 먹기 위해서 도장 하나만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도장 하나를 찍기 위하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다 하루 저녁 밥과 마오따이 한 병. 그게 전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심지어는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1만 달러짜리 골프채, 뭐 홍콩의 칼슨이라는 보석점에 가서 시계를 1만 달러짜리 6개를 한꺼번에도 사. 6개를 한꺼번에 사서 뭐 하겠어요? 다 주려고 사는 거겠지. 이걸로 해서 모든 거를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였어요. 중국 사람도 이럴지언데 외국인이 가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요? 참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뒤에는 그 당시에 총리 부인이 뒷배를 봐주고 있고, 그 총리 부인은 고도로 특화된 사람이라서 절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좀 봐주시오. 절대 그런 소리 안 한답니다. 마치 법원에 가서 성격 증인 하듯이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참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이 사람 말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도공항 프로젝트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예산을 잡아서 작업을 하는데 그 공항을 우선 하면 제일 크게 담당하는 게 뭐예요? 그 담당하는 데가 세관 아니에요, 하위관. 세관장이란 친구가 두평파라고 머리가 당군같이 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그걸 만들면 우리 세관이 1마일을 이동을 해야 된다, 왔다 갔다. 그거를 그 보수 창고를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인접해서 4성급 호텔의 기숙사, 국제교육의 테니스 코트, 뭐 이렇게 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공사 증액이 3천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300억이 증설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2억 달러 남기고 팔았으니까.